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책을 몇 권 구입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책 구입을 자제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살짝 흔들리고 있어서 새로 산 책들 그리고 도서관에서 또 빌려서 보고 있는 책 몇 권 이렇게 책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구입한 책은 이 책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일기와 노트입니다. 책이 너무 고급지죠. 저는 이게 고급진 책보다는 값도 저렴하면서 가볍게 들고 읽을 수 있는 분권보다는 통합된 것 이런 책을 좀 더 좋아해요. 왠지 멋스러운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책, 일기라든지 뭐 편지라든지 뭐 창작 시에 했던 뭐 메모나 또는 뭐 기록 같은 책들은 절판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싸지만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이제 전기라든지 평전이라든지 이런 류의 기록이라든지 일기 편집을 뭐 이런 걸 되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왠지 공적인 작품이라든지 저서 이면에 있는 그 작가나 저자의 내면의 어떤 사적인 그런 것 속에서 오히려 작품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해석하거나 분석해 볼 수 있는 게 더 풍부하게 열리는 그런 키워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도 사실 원작을 영화화한 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알랭 드롱이 나오는 태양은 가득히 그야말로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으로 알고 있는 그 리플리 톰 리플리를 창조한 그 영화를 어릴 때 봤어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 그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뭐 영화화된 히치콕이 영화화한 열차 속의 이방인이라든지 또 캐롤 하이스미스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하는데 캐롤 역시 다 영화로 먼저 접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원작을 봤을 때는 워낙 영화가 강렬해서 솔직히 그 원작을 읽는 재미는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흔히 작가라든지 또뭐 학문 분야에서의 저자를 가치를 평가할 때 일단은 전집이 있어야 하고요. 그 정도의 생산된 양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서전을 포함해서 전기라든지 평전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일기라든지 편지글이라든지 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가 출간이 될 때 그 사람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인물로 또 평가를 하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같은 경우는 물론 전집도 있고 아마 평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기 노트까지 나온 셈이죠.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철저히 은둔했던 작가인데 그가 사후에 발견된 엄청난 양의 이런 일기와 메모가 발견돼서 이걸 집대성하고 편집해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작가의 일기를 저는 이제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생활에 문제가 많았다는 앤디 워홀의 이 엄청난 일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 구입하게 됐고, 뭐 버지니아 울프의 일기라든지 또 카프카는 또 워낙 편지라든지 일기가 유명하죠. 그리고 존 치버의 일기 몇 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최근에 이제 가끔씩 들춰보고 있는 이 롤랑 바르트의 편집을 좀 보면 롤랑 바르트 그러니까 글을 잘 쓰면 뭐 편지라든지 일기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롤랑 바르트의 편지글을 보면 이 사람은 자라서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 뭐 이런 거를 잔뜩 써서 보냅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그런 편지를 통한 훈련 이런 게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 롤랑 바르트예요.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롤랑 바르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얘기했던 수전 선택도 그렇고
어쩌면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도 그렇고 거의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제가 읽으려고 애를 썼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정도의 작가, 이 정도의 저자는 알아야 하고 이런 책들은 읽어야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시대의 분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놀랑 바르트도 그렇고 요즘 좀 그런 책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뭐 사르트르의 존재와 모도 다시 번역이 되어 나왔고, 뭐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이라든지, 아마 아도르노의 미학이론인가 이것도 다시 번역이 되어 나온 건지, 뭐 요즘 보면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전위적인 글쓰기라든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는 한물이 간 그리고 이미 바람이 꺼진 그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론가 활동가 작가들의 그 저작이라 작품들이 다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놀랑 바르트의 글쓰기의 영도라고 예전에는 했던 영도의 글쓰기라든지 이건 이제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사랑의 단상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사랑의 단상은 예스24는 벌써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구입을 했는데 사실 예전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새 번역본을 뭐 사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변함이 없고 약간의 수정은 있지만 그게 뭐 치명적인 중요한 뭐 수정은 아니라서 예전 번역본을 가지고 계시면 그냥 그거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얼마나 이해했었는지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늘 이해하기 어려웠던 책들인데 지금은 또 어떤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싶어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버지니아 울프가 쓴 로저 프라이라는 미술평론가인 로저 프라이에 대한 평전입니다. 사실 로저 프라이가 어떤 인물인가 보다는 버지니아 울프가 이 평전은 또 다른 글쓰기 형태잖아요. 그래서 작품이라든지 이 문학 에세이와는 다른 어떻게 글을 썼는지 그게 궁금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1940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아마 버지니아 울프의 마지막 나날들은 이 책을 집필하고 출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썼던 것 같아요. 로저 프라이는 버지니아 울프와 어린 시절부터 또 블룸즈베리라는 지적인 인사들의 그룹에서도 같이 알고 지냈던 그런 오랜 우정이 있었던 친구죠. 그리고 제임스 우드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에서 그 제임스 우드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이상적인 태도라고 할까?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 버지니아 울프의 로저 프라이를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출간이 돼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세잔이 했다는 말, 그림은 대상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형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 로저 프라이는 이 세잔의 말에 대단히 공감했고 아마도 자신의 세잔에 대한 평뿐만이 아니라 후기 인상주의라든지 미술과 관련된 자신의 이론들과 비평을 하면서 가진 생각들의 일부나 핵심이 아마 이런 거에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세잔에 대한 책도 살짝 들여다보면서 버지니아 울프, 로저 프라이, 세잔 뭐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구입한 책도 그렇고 언제 읽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입은 했다. 그 다음 책도 이거 정말 오랫동안 절판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다시 나온 책이에요. 언제 또 절판이 날지 몰라서 또 구입을 했습니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라고 나리만 스카코보라는 미국 대학의 슬라브 문화권의 연구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소련 시대의 영화 감독이에요.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에 대한 분석들, 7편의 장편에 대한 책, 그 분석을 한 책인데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뭐 향수라든지 희생이라는 영화는 우리 90년대에 개봉을 한 바 있어요. 그 관람수라든지 관람 감상평 이게 대단히 또 그 화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 저도 그때 극장에서 다행히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이 타르콥스키가 생각하면 크라이너 호르카의 라슬로와 협업을 했던 얼마 전에 또 타계했던 벨라타르 감독이 생각이 나요. 뭐 사실 벨라타르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약간 세계가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그래서 언젠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세계입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영화는 사실 스크린을 통해서 극장에서 감상을 해야 온전히 감상이 되는 그런 류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영화사적으로도 그리고 영화 철학적인 면에서도 아주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감독.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낯선 정서이고 또 세계관이기도 한데 그것을 통해서 인식이 확장되고 경험이 확장되는 그런 그런 예술적 경험을 해보고 싶다. 먼저 글을 통해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테리 이글턴의 모더니즘, 위기의 문학이라는 아주 얇은 책인데요. 테리 이글턴 역시 저에게는 되게 향수 어린 그런 저자예요. 테리 이글턴이 1943년생인데 여전히 이 글을 쓰고 활동을 하는 그런 미국의 문학 이론가이자 비평가입니다. 하여튼 이 책은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가장 쉬운 입문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모더니즘 문학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모더니즘은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 경제불황, 기술 변화 등의 근대화를 배후로 하는 거대한 역사적 위기 속에서 등장했던 짧지만 강렬한 그리고 어쩌면 20세기의 유일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예술 사태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문학의 미학적인 실험을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역사적 맥락과 연결해서 비판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정도 책 한 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 스티븐 그린블렛 1947년 근대의 시작이라는 이 책으로 얼마 전에 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와 스티븐 글린블렛과 펭귄 출판사에서 프로이트 전집 발간의 총책임자였다고 하고 또 정신분석가이기도 한 저는 처음 만나는 작가인데요. 애덤 필립스가 각각 셰익스피어와 프로이트를 나눠서 글을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이 두 번째 기회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공동 탐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프로이트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삶 혹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미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또 다른 새로움과 만날 때 그 조건과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변화 혹은 변함없는 어떤 것,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줄리언 반스의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에도 두 번째 선택, 두 번째 기회를 맞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줄리언 반스까지 이 세 사람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 각자의 결혼의 실패 후에 두 번째 기회를 맞게 되는데 왜 그들은 또 다시 실패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책은 파스칼 키냐르의 수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책도 영화로 알려져 있는 그 원작자 파스칼 키냐르의 저작인데 얼마 전에 제가 권석천 선생의 최선의 철학이라고 해서 거기서 수사학과 관련돼서 좀 흥미롭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수사학과 관련해서 검색했을 때 이 파스칼 키냐르의 수사학이라는 책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프랑스 저자인데 프랑스의 그 팡세, 파스칼의 팡세와 같은 글쓰기의 그 맥락과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철학적이면서 문학적이고 사상의 단편들로 쓰여져 있는 글. 어렵지만 한번 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는 책 중에서 읽고 있는데 흥미로운 책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은 리드거 자프란스키의 개인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리드거 자프란스키는 평전으로 유명한 저자입니다. 독일의 저자인데
니체, 하이데거, 괴테, 카프카의 평전을 썼습니다. 다 모두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프란스키가 이런 철학 교양서를 썼다고 해서 일단 빌려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는 개념이 철학사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그러니까 르네상스로부터 발견이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진화했는지 철학사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르디거 자프란스키가 잘 하는 일종의 철학자의 평전 이런 형식을 통해서 글을 써요. 그래서 그냥 교양 차원에서 보면서 개인이라는 것들, 현대의 개인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제프 다이어라는 작가의 라스트 데이즈입니다. 제프 다이어는 뭐라 그럴까, 작가 중에 작가 뭐 이런 해당되는 저자예요. 그래서 언젠가 보고 싶었는데 이 라스트 데이즈부터 먼저 읽게 됩니다. 이 라스트 데이즈의 원제가 로저 페더러의 라스트 데이즈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의 은퇴 과정부터 책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밥 딜런, 이 밥 딜런과 관련해서 마틴 스콜세이즈가 만든 다큐가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 중인데, 밥 딜런을 비롯해서 니체가 주된 또 인물이에요. 베토벤, 그리고 뭐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 같은 작곡가, 작가, 음악가, 예술가, 운동선수, 이들의 그야말로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은퇴를 앞둔 마지막 나날들, 이런 시기를 고찰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거장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마지막 나날들을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 아주 유려한 글쓰기라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뭐 경력의 라스트 데이즈이든 또는 생의 라스트 데이즈이든 그걸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나아가기가 어려운 때, 또 더 나아갈 모든 연료가 소진돼 버렸을 때, 인생의 운이 모두 끝났다고 느껴질 때, 그런 때의 풍경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이제 하시모토 다카시라는 일본 연구가의 그림 형제라는 책입니다. 그림 형제는 이제 우리가 그림 동화로만 알려져 있는 야고프 그림과 빌헬름 그림 형제가 어떻게 독일 19세기의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쓰고 있는데요. 두 그림 형제가 단순히 오래된 독일의 전통 민담이라든지 전설, 설화 이런 것만을 모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은 방대한 독일어 사전을 편찬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독일어 편찬을 할 때 괴테의 영향력을 다루고 있어서 두 사람이 괴테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그림 형제의 동화를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보려고 이렇게 구입을 해뒀는데, 워낙 이제 잔혹 동화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잔혹함이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혹함의 핵심에 맞출 게 아니라 이 형제가 그걸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삶의 진실,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이외에도 뭐 다양하게 이 책이 생각나면 또 이 책 보다가, 뭐 여기서 이런 책이 나오면 또 그 책 보다가, 그러니까 약간 중구난방으로 병렬 독서라고 하기도 민망한 하여튼 중구난방식으로 책을 보고 있어서 영상을 만들기에 좀 애매한 독서를 제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그때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